맘충이라 해 가지고 아이 관리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싸잡아서 욕하기도 했거든요. 엔딩 크레딧 이후 새롭게 열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필름 라운지의 매니저 필라메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문을 열었는데요. 필름 라운지는 세상 곳곳에 보석 같은 영화를 찾아서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오디오 무비 토크 모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영화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2025년 10월 개봉한 이 작품은 감독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자 토론토 국제영화제 플랫폼 부문에 한국 영화 최초로 초청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가은 감독은 우리들, 우리 집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섬세한 내면을 포착하는 독보적인 작가로 인정받았고, 또 봉준호 감독이 주목하는 신예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이번 작품에서는 여고생 이주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이 사회의 판단과 오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가는지를 그려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해석의 폭력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5분의 멋진 분들과 함께합니다. 한 분씩 간단히 인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채윤아입니다. 이 영화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딸을 둔 엄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놓친 부분도 발견하고 또 새롭게 영화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좀 불편하기도 했고 동시에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영화 속 수호를 보면서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오늘 다양한 세대와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관점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영화 속 재판 장면 같은 현실을 매일 목격하거든요. 이 영화가 법정에서 벌어지는 해석의 폭력을 정말 정확하게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법 밖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영화 얘기할 수 있어 기대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성폭력이나 피해에 대한 논의에서 장애인은 항상 배제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를 더 넓은 시선으로 다시 열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세계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였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정에서 미도가 신문받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피해자만 저렇게 신문을 받아야 하는 걸까? 실제 법정 재판에서도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궁금해졌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정훈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가요? 음, 안타깝게도 실제 법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공격하는 게 가장 흔한 방어 전략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은 진실보다 증명 가능한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미도가 아버지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사실, 태권도 대회에서 웃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으로 해석되면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결국 가해자에게 무죄나 감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나이, 성별,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법정은 여전히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듣고 보니 정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또 한 번 상처받는 것 같아요. 법이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저는 세차장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주인이 엄마한테 절규하는 장면 있잖아요. 왜 그랬냐고, 왜 몰랐냐고, 왜 말했을 때 믿어주지도 않았냐고. 엄마면은 내 표정 보고 알았어야지 하는 그 장면이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소리치는데 일부러 감독이 연출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창 세차하느라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자동차 밖에서 물 뿌리고 걸레 닦고 바람 우왕하게 엄청 큰 소리로 때려대니까 그 소리들이 이 이주인의 절규 같은 외침을 다 안 들리게 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연출자의 의도였다면 '정말 연출을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짜 현실에서 아무리 피해자들이 외쳐도 이 바깥의 외압, 이 외부의 소리가 더 커서 혹은 무시하거나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좀 이해 안 갔던 거는 그 와중에 엄마는 딸을 바라보거나 뭐 안아주거나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앞유리만 묵묵히 바라보면서 듣거든요. 약간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딸이 그냥 울음을 그칠 때쯤에야 엄마가 물병을 건네고 마시라고. 그럼 딸도 그냥 물을 마시고 이게 되게 익숙한 패턴인 것 같아서 '저렇게 소극적으로 대해야 했나 엄마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엄마가 더 당당하게 자기도 힘들겠지만 용감하게 엄마니까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님 말씀처럼 엄마의 침묵도 또 다른 폭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봉사 커뮤니티에서 한미도가 주인을 비난하는 장면이 강렬했어요. 외부인을 데리고 올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격렬하게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 규칙이 또 다른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경계가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정말 그 경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가 본 장면들이 모두 영화의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윤가은 감독이 가장 좋아한다는 장면, 바로 주인이 혼자 태권도 연습하는 장면 얘기입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딱 오늘 하루를 위한 노력과 정성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같아요. 큰 목표나 원대한 꿈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내일도 일어나고 다시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삶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꼰대 같나요? 철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은 태권도로 대학을 가려는 것도 아니고 메달을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말에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는 거죠. 어쩌면 그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듣다 보니 윤가한 감독이 이 장면을 사랑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영화에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뭐뭐 다워야 한다는 틀에 갇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정상인답게 행동하라는 압박 속에서 산 것 같아요. 장애인은 항상 정상성이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로 취급받거든요. 장애인인데 일을 해? 연애를 해? 어떻게 혼자 살아?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남성다움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왔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 게 당연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좀 더 솔직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괜찮은 엄마다워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육아할 때 너무 완벽한 테두리 안에 저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식습관 영양적인 측면 그리고 또 인성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그런 거를 스스로 또 맞추려고 했었고 또 그 당시에 하필이면 세대 바깥쪽에서 맘충이라 해 가지고 아이 관리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어떤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런데 애는 밖에 나가서 울고 그러면은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도 있어요. 좋은 엄마이자 좋은 사람으로서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땐 좀 우울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철수님과 유나님, 수진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워야 한다는 틀에 갇혀 살아갔다는 거예요. 남성다움, 엄마다움, 정상인다움, 이런 틀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해 왔는지요.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반대로 여러분은 편견 없이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도 보고 기사도 읽고 그래서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한미도의 재판 장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미도가 아버지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순간 왜?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편견이었던 거죠. 피해자도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생존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진짜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일하다 보면 매일 그걸 느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결국 자기 경험과 인식의 틀 안에서만 판단하거든요. 법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편견, 가치관, 경험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제가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상대 측 변호인은 그걸 근거로 관계가 원만했다고 주장했죠. 근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평범한 척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판사가 있고 이해 못하는 판사가 있어요. 결국 이해의 범위는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상상력의 한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해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본 많은 장애인 피해자들은 아예 피해자가 될 자격조차 의심받아요. 네가 제대로 이해하긴 한 거야? 네 진술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요. 특히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있으면 진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도 증언 능력부터 의심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조차 힘들어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나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우리를 배제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피해자들 모임에 장애인은 없었잖아요. 조금 아쉬웠어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다들 짚어주셨네요.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주인의 엄마, 아빠, 친구 혹은 선생님이었다면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정훈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만약 제가 주인의 아버지였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법정에서 많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봤는데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침묵이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데 그게 아이에게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항상 네 편이야. 그 말만큼은 확실하게요. 음. 친구라고 가정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어떤 말보다 옆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곁에 있어 주고 싶어요. 영화 속 베프 요라처럼요. 주인이 고백하기 전과 후 뭔가 친구로서 어려워질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상처 안 주게 대화할까?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대할까? 그런 배려가 좀 오바스럽지 않도록 제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주인의 선생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선생님은 네 편이야. 주인은 용기 내서 말했고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건 너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건 다 괜찮아. 너가 느끼는 대로 느껴도 돼. 라는 말이요. 저는 사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약해서도, 네가 남자답지 못해서도 아니야. 그건 전부 네 잘못이 아니란다. 아, 정말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철수님의 용기가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실 누군가에게도 분명 힘이 될 거예요. 이 영화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진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세계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주인이셨나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전 평생 너는 못해, 위험해, 안 돼, 이런 것들과 싸워왔어요. 대부분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래서 목표가 생긴 것도 맞아요. 인권 활동가가 돼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자기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아직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세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을 돕고 정의를 구현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제 서사 안에 주연으로만 본 건 아닌가. 정작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앞으로는 타인의 세계를 더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또 저기 육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게 저한테 큰 부분이었다 보니까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이 낳기 전까지 철저히 제 세계의 주인은 저였어요. 제가 원하는 걸 향해 질주하고 목표 세우고 또 그걸 이루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는 행성을 온 태양계가 도는 느낌이었죠. 근데 아이 낳으니까 제가 아이라는 태양 주변을 떠도는 그냥 행성이 된 거죠. 저의 세계에 제가 주인이 아니고 아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 둘째가 초3이 되니까 그나마 인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제 안에 저를 채워가면서 또 이제 제 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 세계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20대 남성으로 살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주변의 시선, 젠더 갈등 속에서 제 위치, 이런 것들에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되는 건 어쩌면 완벽하게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판단 속에서도 제 소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영화 속 주인이 서명운동을 거부했을 때 전교생이 다 그녀를 이상하게 봤지만 그녀는 자기 신념을 지켰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제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세계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고 제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게 어쩌면 제가 제 세계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삼 느낍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세계도 존중하는 것, 그게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윤가한 감독의 세계의 주인,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주신 5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필름 라운지에서는 또 어떤 보석 같은 영화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